어쩌면 마이너스 성장 또 간다.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우리 성장률은 더 낮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장기 정책에 들어간다. 더 이상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기 힘들다. 제발 금융이 닥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 체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자, 소장님께서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이제 금융위기 관련된 책을 내시면서 올해 경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에서 사건들이 하나씩 이제 좀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금융위기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일단 미국부터, 미국 금융시장,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이제 아직 불안한 상태인 건가요? 지금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발단이 돼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앞날을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2020년 3월에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아주 빠르게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경기 후퇴가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해야 하잖아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 부양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재정 지출을 무려 42%를 증가시켜요. 재정 지출을 투입하면 그 악순환이 차단이 돼요. 총수요가 커지니까. 그랬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동성이 수축되고 있었거든요. 신용 파괴율이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본원 통화는 무려 52%를 증가를 시켜요. 여기에다 기준금리도 2.5%에서 0.25%까지 지속적으로 낮춰가요. 그렇게 해서 신용 파괴율의 작동을 차단해내긴 했어요. 그러나 경기 하강은 끝내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2.8%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경기 과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5.9% 성장을 해요.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물가 불안, 둘째는 국제수지 악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급격하게 상승해서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9.3%를 기록해요. 그때 엄청 높았죠.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매년 커져요. 2019년 GDP의 2.2%에서 다음해에는 2.9%로 그 다음해에는 이게 3.6%까지 증가를 해요. 문제는 이 경상수지 적자가 아주 큰 악영향을 끼쳐요. 미국 경제에. 경상수지 적자라는 게 달러가 그만큼 해외 시장에 유출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달러가 추가적으로 공급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 자본이 환차손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그 환차손을 펴서 미국을 자꾸만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미국 내 유동성을 수축시키고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율을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경기 후퇴를 겪어요. 이 경기 후퇴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신용 파괴율가 작동을 하니까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되지 못하니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를 기록해요. 이렇게 두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미국에서는 이걸 리세션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경기 후퇴라고 그러죠. 이 경기 후퇴는 악순환하잖아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강력한 정책을 또 펼쳐요. 그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급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막 그랬잖아요. 0.75%도 올리고 0.5%도 올리고 평소에는 0.25%에 찔끔찔끔 올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기를 조정해 왔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렇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상승하니까 당연히 달러는 강세를 보인 거죠.
기준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그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미국 내 유동성은 풍부해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경기가 급상승해요. 1, 2분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3분기에는 3% 성장을 해요. 그리고 4분기는 2.6% 성장해요. 전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게 연율로는 2.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요. 근데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국내 저축 그리고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을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유동성이 수축되고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율을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격을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 영향 때문에.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특히 제3세계 국가의 경우에는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다른 국제 금융 자본을 끌어와야 외환보유고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0여 개 국가들이 이미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고 40여 개 국가들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미국만 홀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겠냐고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요. 이거는 1980년대 이미 세계 경제가 겪었어요. 1981년도에 그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한 상태에서도 미국은 홀로 불어 성장을 해요. 근데 1981년이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와 같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여전히 물밑에서 신용 파괴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으로 끌어들일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이 말라가고 있어요. 더 이상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실버게티,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잖아요. 그 영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뱅크런이 일어나서 그 금융위기가 여러 은행으로 전염이 되니까 미국이 또 초강력 정책을 내세워요. 그게 뭐냐면 예금 전액을 정부가 보장하겠다. 이런 구조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으로 뱅크런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 막아지고 또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차단해내요. 그래도 신용파괴가 작동하는 것은 막아내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그 3월 중에, 그러니까 올해 3월 중에 지난해 연말보다 번원통화를 무려 4,240억 달러를 증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신용파괴 작동으로 줄어든 유동성을 이 통화 공급을 통해서 그걸 보존해 준 거예요. 다행히 지금 그 미국 경제는 올해 3분기부터 상승으로 올라섰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그 8월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에서 부동산 기업들 파산 사태가 막 그 전염되면서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그런 부동산 시장의 위기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금융위기 이런 게 본격화된다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미국 경제에 제일 먼저 타격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 다음에는 그게 전 세계로 전염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미국 신용등급도 강등됐잖아요. 요거는 좀 위험한 신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용평가 기관들이 금리가 터진 다음에야 신용등급을 낮춰요. 그러니까 타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그걸 신용등급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아진 금융기관들이 대처할 시간이 좀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들 자기 자본 확충도 하고 현금 보유율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금융위기 진행을 좀 더 더디게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자, 올해도 사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4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장님 말씀대로 뭔가 일이 터진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런 사건들 어쨌든 좀 잘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걸 보면서 경제 위기 안 온다 언제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금융위기 진짜 오는 건지라 경제 위기 시그널 지금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올해 6월 말쯤에는 네.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할 게 터진다.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본격화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왔는데 이게 틀렸어요, 제가. 틀린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틀렸는데 그 2개월 후에 중국에서 진짜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동산 업계 1인 BV안이 지금 채무 상환을 연기를 해야 할 정도로 유동성이 이게 빠져 있어요. 다른 그 부동산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기업들에게 재원을 조달해줬던 부동산 신탁회사들 있잖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중농투자신탁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도 상환을 못해서 그 앞에 데모하는 게 지금 방송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는 심각해요. 다만 이 금융이라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용 파괴율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학 체제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든 늦추고 있어요. 이게 늦추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 정부로서도 그거를 어떻게 차단해낼 방법을 찾기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터진단 말이에요. 곧바로 터질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 첫 번째 타격을 입고 미국에서 금리가 터지고 이게 전 세계로 전염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설령 중국 경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에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금융위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33,000, 4,0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심리적인 저지선인 다우지수 3만이 무너지면서 속절없이 이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갈 것만 같아서 걱정이에요. 왜요? 지금 신용 파괴 작동을 차단을 못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끌어들 국내 저축도 고갈되어 있고 또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원도 더 이상 미국으로 끌어들일 게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 은행들이 파산했잖아요. 근데 그 5개 은행들의 자산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경제 순환에서 이탈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유동성이 경제에서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 유동성 수축된 그만큼의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신용 파괴율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좀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또 상업용 부동산 공시율이 좀 엄청나서 폭락의 조짐, 뭐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은 거품이 과다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주요 중심가 중심으로 주요 도시 중심가 지역으로 심지어 5배, 6배 오른 데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서너 배씩 다 올랐어요. 이건 대단히 큰 거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거품이 꺼질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도 이게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주요 도시들은 서너 배씩 다 올랐으니까. 근데 어느 곳에서 그 거품이 터질지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질 것 같은데 주거용 부동산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부동산 회사들, 또 금융기관들 당연히 경영 수지가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 그 파산하는 금융기관이 나타나면 이게 뱅크런을 일으키고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면서 미국 전체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2%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연준은 이제 그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갈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그 발언을 계속 해왔는데 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2%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요. 당분간은 최소한도.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석유 가격이 130달러대에서 70달러대로 계속 떨어져 왔었잖아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이거 다시 80달러대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올해 3월 달에 5개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니까 돈 통화를 무려 4천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공급했잖아요. 그것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2%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용은요? 고용 현재까지는 좋은 걸로 아는데 향후는요?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잖아요. 다른 나라 국내 저축 끌어들이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금융 자본들을 끌어들이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왕성해졌죠. 경제 활동이 왕성해졌으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고용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률이 지금까지 198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실업률이 가장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국 경제가 엄청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건 유동성 경기예요. 근데 유동성 경기는 만약에 유동성이 신용 파괴를 작동해서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빠르게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실업률도 다시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향후 이제 기준금리 방향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연준이 9월에 이제 당장 20일, 19일쯤에 FOMC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로 보시고 혹시나 앞으로 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하게 된다면 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지. 그럼요.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충격을 주겠죠. 지금 미국 연준은 사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게 국제수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이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제때에 발표를 하다가 올해는 어쩐 일이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지만 올해도 지금 그 정도 이상 증가할 거로 봐요.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해외로 유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것으로 이제 강달러를 유지를 해왔어요. 9월 달에 그러면 미국 연준은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그래야 강달러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미국의 유동성이 수축이 안 되니까. 이건 올리신다고 보시나요? 네. 근데 올려야 되는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상승시켜야 되잖아요.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도 그렇지만 그 미국 정부도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도 이 금리를 낮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친민주당 성향의 FOMC 위원들이 지금 그 기준금리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은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분은 이 금융이 진행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지금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고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타협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힘이 크면 기준금리를 낮출 거예요. 아니면 유지하거나. 근데 경제적인 힘이 더 크면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이 반영이 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지금 현재 2%인데 최소한도 2.25%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저축은 더 많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국내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가면 국내 경제는 당연히 후퇴하게 된단 말이에요. 경기가 후퇴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난이 심각한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우려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사실 여기서 안 올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동안에 한국은행은 자꾸만 부채가 많은 개인과 기업의 입장만을 생각해왔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부도날 사람 또 부도날 기업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특히 그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는데 그 결과로 지금 기준금리 격차가 2%까지 커졌잖아요. 국내 저축은 그냥 계속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2% 차이 나니까 국내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지금 계속 이탈하고 있으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잖아요.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이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내 자본들도 강달러인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국내 금융자본도 미국으로 지금 빨려가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그 면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한쪽 면만을 보는 거예요. 국내 금융자본,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이탈함으로써 빚어지는
경제적인 타격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빚어질 타격보다 훨씬 커요. 부채가 많은 기업, 부채가 많은 개인들도 그 경기 하강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 달러 강세,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원화 약세를 이거를 방관해서는 안 됐었어요. 오히려 원화 가치를 상승시켰었어요. 그러면 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해외 금융자본도 국내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제난이 크게 개선됐을 것이고 또한 경기도 상승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자, 원달러 환율 지금 한 1330원대 정도이던데 앞으로 좀 환율 어떻게 될까요? 그 이명박 정권 이래 역대 정권들이 집권하자마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환율을 상승시키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 이렇게 잘못 믿고 환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펼쳐왔어요. 근데 환율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들어요. 반대 사례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번영을 누리던 나라도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쇠락의 길로 들어서요. 쇠락의 길에 들어섰던 나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반드시 경제는 상승하면서 번영을 누려요. 그건 세계사가 이미 증명했어요. 환율을 상승시키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을 상승시켰어요. 그래서 수출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경기가 부진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책의 힘보다 시장의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집권 2년 차부터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힘이 훨씬 더 커지니까 환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시장의 힘이 이어서. 그러면 이제 경기가 호전이 돼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이래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권 집권했던 해에는 우리 환율 한때 146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난해같이 그 수출이 대폭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무려 298억 달러였어요. 298억 달러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환율은 떨어져야죠.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는 약세를 보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책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경기 부진을 더 크게 하니까 환율은 시장에 의해서 그동안 쭉 떨어져 왔어요. 그래서 한때 1200원대 중반까지도 떨어지고 1200원이 깨질 위험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다시 정부가 또 이거 환율을 1330원, 40원대로 지금 끌어올려 놓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시장의 힘에 의해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경기가 부진해지고 국민이 겪을 경제적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정부가 판단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요. 환율 상승시키면 반드시 경제난이 온다니까요. 반대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수출은 급증해요. 그리고 경상수 흑자도 커져요. 이거는 경제학 이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론이 문제예요? 현실이 문제예요? 이론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현실은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론이 틀렸으면 이론을 고쳐야죠. 제가 이 책에서 이 경제 파고로 치닫는 금융이라는 책에서 환율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 사례들을 제가 역사적인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수출도 늘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걸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 그때는 그 1980년대 말 3년 동안은 우리 성장률이 11%를 넘어갔어요. 그때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1년 말에 우리 환율이 1326원이었잖아요. 이게 2007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은 2.5배가 증가해요. 연평균 증가율로는 이게 17%예요. 예년에 두세 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환율이 그렇게 급속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를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도산해요. 그 도산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니까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 덕에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에 GDP의 7.4%가 증가해요. 정부가 우리 기업을 못 믿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은 세계 최강의 그 경쟁력을 가졌고 그만큼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정부가 믿어준다면,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만 해준다면 앞으로도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우리가 무난히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6% 이상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럽 경제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 경제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각한지도 몰라요.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보다 그동안에 낮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제일 이제 먼저 경제난에 처한 게 사실은 영국이에요. 영국은 그 EU에서 탈퇴했잖아요. 근데 EU에서 탈퇴하면서 이게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교 우위가 역효과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국제 분업의 효과도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경제가 물가 불안 속에서 경기가 후퇴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어요. 근데 영국 경제는 지금 그게 벌써 2, 3년 전부터 그래왔으니까 당장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독일 경제. 독일은 그 중국과 밀착한 경제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금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영향을 독일이 안 받을 수가 없죠. 독일 기업들의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부도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 기업들이 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융기관들도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 영향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독일 대도시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지금 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도 있대요. 거기다가 그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고, 또 수익률이 대폭 낮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도 큰 손실을 입고 있대. 그래서 독일에서도 금융위기가 미국보다 먼저 터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독일의 경제 지표들도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자, 요즘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는요? 요새 그 언론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본 경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과연 그게 진짜로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일본 경제의 호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동성 경기예요. 일본 엔화 환율이 지금 140엔대를 넘어서 150엔대에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 투기 자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본은 그동안에 고환율 정책을 한 5차례 정도 시행을 했어요. 1990년대 이래로. 이 5차례 시행할 때마다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려 놓으면 시장의 힘이 다시 떨어뜨리고 또 다시 끌어올리면 떨어뜨리고, 그걸 5차례 했다. 따라서 지금 일본에 투자하면 투기 자본은 환차익을 크게 누릴 수 있다. 크게는 50%까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헤지펀드 중심의 투기 자본들이 일본에 많이 몰려갔어요. 그리고 그 투기 자본들이 투자되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지금 33,000, 4,000을 왔다 갔다 해요. 90년대 이래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엔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차익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는 국제 투기 자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일본을 떠나요. 그러면 유동성 경기에 의해서 끌어올려진 일본의 국내 경기가 그만큼 가파르게 하강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지금 우려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금융위기 먼저 터질 수도 있다. 저렇게 보고 그 경제 지표들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엔화를 가치를 떨어뜨려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그 경제 정책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베 제2기 정권 때 한번 그게 세상에 알려진 바 있어요. 당시에도 국내 언론들, 경제 전문가들 한결같이 그랬잖아요. 일본 경제 살아난다고. 근데 아베 정권 3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0%대. 근데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잠시 살아난 듯 하니까.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금융 경기는, 유동성 경기는 실물 경기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그 금방 꺼져요. 금방 내려. 자, 그럼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나라일 수 있죠. 중국 경제는요.
소비랑 투자 수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경제도 조금 그 과거에 어떤 일이 발단이 돼서 지금에 일어났는지를 좀 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2019년에 중국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KBS가 3월 19일 날, 2019년 3월 19일 날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로 당시에 그만큼 심각했어요. 네, 그런 부동산 뉴스 시장.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무너졌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금융에는 급속하게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인 거래수단의 기능, 또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동산 거래가 축소되고 가격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내의 유동성이 그만큼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제로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금융에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게 정상인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융이 일하는 홍수가 몰려오고 있는데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을 구축해 놓고 그 홍수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홍수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비구이안 등등이 지금 부도사태에 직면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홍수가 지금은 거대한 댐 위로 넘치고 있어요. 모든 댐은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건 무너집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도 조만간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경제 통계도 발표하지 않겠다. 외국으로 이 통계를 발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으로 처벌하겠다 등등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어려운 그런 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은폐되고 있을 따름이지 조만간 중국 경제도 어쩔 수 없이 모든 통계를 공개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뭐 청년 실업률 같은 데이터는 최근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요? 예. 발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냐면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4.5%, 2분기 성장률이 6.3%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어떻게 그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져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 성장률 통계가 조작됐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이 성장률 통계 조작은 일종의 구두 정책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는 자기 실현성이 높잖아요. 기업과 국민이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믿으면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고 소비도 늘리고 그러면서 경기가 진짜로 활성화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 구두 정책이 실효성이 없을 때 경기가 오히려 하강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져요. 경기는 더 빠르게 하강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경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하강이 지나치게 이제 빠르니까 이제 그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젊은이들 중심으로 실업률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청년 실업률이 그래서 21.3%고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50% 육박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중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해요. 자, 한국 경제 성장률 지금 현재는 어떨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나라 경제 동향도 지난해로 좀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2.6%, 2분기 성장률이 3.0%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3분기에 갑자기 1.3%로 떨어져요. 성장률이 반토막 난 거죠. 그리고 4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1.6%를 기록해요. 이거는 그 연율이에요. 한국은행은 자꾸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그건 안 돼요. 미국 등 선진국은 다 연율로 발표한단 말이에요. 연율로 발표를 해야 경기 상승 속도가 빠른지 늦은지, 경기가 그 하강하는 속도가 빠른지 늦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율로 판단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연율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올해는 경기가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1.1% 성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2분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분기별 성장률 발표한 거를 보면 0.5%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이 성장률 발표하는 그 자료에는 항상
GDP 총액이 같이 발표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하면서 그걸 빼버렸어요. 연율로 환산하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참 지금 이것도 일종의 통계 조작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2분기 성장률이 약 2%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연율로. 근데 3분기에는 그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겠냐? 이거는 저는 의심스러워요.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 또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우리 성장률은 더 낮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한국의 성장은 사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이 너무 중요할 텐데 미국 수출은 어쨌든 늘었고 중국 수출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수출의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 경기가 우리 부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어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요. 실제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중국 수출이 줄어드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했고 또 유럽에 대한 수출도 유럽 경제 지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이 또 급증했어요. 특히 그동안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제1 수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제1 수출 시장이 됐잖아요. 우리 수출 기업들은 중국이 닫힌 문을 미국과 유럽에서 열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중국이 험한 정책으로 우리 한류를 차단했잖아요. K-팝도 K-드라마도 뭐 K-영화도 공식적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특히 엔터 업체들 어떻게 했어요? 동남아 시장 개청했잖아요. 미국 등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 또 유럽 시장, 서인도 시장 및 중동 시장 개척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장을 우리가 휘어잡고 있잖아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고요. 어떤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근데 이걸 정부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 환율을 자꾸 끌어올리니까 수출은 오히려 줄어든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중국 때문도 아니고, 물론 중국 때문에 우리 수출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기를 하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 건 사실인데, 다른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을 믿어줘야죠. 근데 그걸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문가들도 안 믿어주니까 자꾸 우리 경제를 암울하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무한히 밝아요. 만약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납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닥치는 금융위기만 무사히 극복해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6% 이상 가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간다고 장담해요. 우리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한국이 수출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혹시나 앞으로 좀 힘들진 않은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요? 경제 정책이 실패하지 않을 때는 수출이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요. 근데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면 아무런 역할도 못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드럼통 하나와 깡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무게든 부피든 기준을 일치시켜줘야 되잖아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그럼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매출액은 부가가치 총액에 약 4배. 부가가치는 4분의 1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든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매년 달라지지만 9.2에서 9.6% 정도 돼요. 반면에 내수는 90%가 훌쩍 넘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수는 어느 경우에 확장되겠는가? 환율이 오를 때예요, 내릴 때예요? 당연히 내릴 때죠. 환율이 내리잖아요. 우리 자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거 값싸게 사올 수 있어요. 각종 시설재, 일반 소비자들도 더 값싸게 사올 수 있어요. 그럼 국내 물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GDP의 90%를 넘어서는 내수는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 경기는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걸 자꾸 예면하니까 엉뚱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한국 경제도 생각보다 내수 시장도 굉장히 크다. 그럼요. 지금 내수 시장에서 우리 국내 경기가 버텨지는 것이지 수출에 의해서 버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출이 이 증가율이 떨어질 때도 우리 성장률은 플러스를 기록한 사례가 많잖아요. 자, 한국 경제 지금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는 좀 심각한 상황인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 전문가들이 흔히 부채,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뭐 기업 부채, 뭐 등등이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채는 왜 늘어나요? 금융기관이 대출을 많이 늘렸으니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채 이면에는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현재 경제학은 자꾸 한 면만을 보게 해요. 수요를 봤으면 공급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가계 부채 혹은 기업 부채, 국가 부채 이면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출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돼. 자본 축적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에요? 아니잖아요. 자본 축적이 많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자본 축적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 보냔 말이에요. 물론 부채가 많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 자꾸 보니까 다른 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때문에 금융위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금융위기나 경제 파국은 일정한 경제 원리 하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위기 파국은 금융위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치고 장기 정체를 하기도 해요. 이 4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또 그 엄연한 경제 원리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경제학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고 경제병력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그 경제 원리가 아주 쉽게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이 책을 좀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이거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요 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만약에 한국 경제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좀 뭐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 경제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제 정책이 극단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는 체력도 든든하고 성장 잠재력도 크고 성장 그 지속력도 크단 말이에요. 국제 경쟁력가 높아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잖아, 여전히. 그래서 이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난이 심각한데, 여기에다가 세계 경제에서 금리가 터지고, 그게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고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겠다. 저는 이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 금융이 닥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 체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 특히 올해 연말 안에는 1,100원대 아래로 떨어져 줘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년 50%씩은 하락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해외로 이탈했던 국제 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경제에 덮치고 이게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키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니까 그걸 막아낼 힘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을 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정부가 이걸 몰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경제학이 무능해요. 그런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사실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지금 현재 경제학은. 이 이론을 거쳐야지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을 보고 경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부동산도 좀 지금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하는데, 집값 매매가가 사실 바닥 찍고 어쨌든 상반기에는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아니다, 진짜 이건 반등이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도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닉이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5, 6년 정도의 장기 침체기를 겪었던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이고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경제는 지난해 붕괴를 거쳤어요. 급매물들이 거의 다 소화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근데 장기 정책이 초기에는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급등하게 돼요. 근데 국내 저축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부동산 수요는 일어나고 부동산 경기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투기 광풍이 불 때 축적된 국내 저축을 다 소진했어요. 그럼 앞으로 한 5, 6년 정도 더 추가적으로 저축이 축적돼야 부동산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장기 정책에 들어간다. 더 이상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 이제 정체 말씀하신 건가요? 그 장기 정체라는 게 왜 일어나냐면 우리 국민들은 그 자기 노후 자산의 거의 한 70% 가까이를 지금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버텨내요. 기어이 버텨낸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져요. 소위 말씀은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좀 정체로 갈 것 같다. 그게 한 5, 6년 정도 지나는데 앞으로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게는 쏙 들어갈 거예요. 어쩌면 그때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최적기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투자 전문가들 그 얘기 하잖아요. 주위에서 그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얘기가 없는 때가 최적기라는 이야기를 이미 저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해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좀 위험한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가계부채 뭐 2,000조, 뭐 전세 포함하면 뭐 3,000조 위험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국내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IMF 등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150%니 200%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공식 통계로 그 계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m 자는 미국에서 1m 자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공인된 통계로 가계부채의 대 GDP 비율을 계산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IMF 등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계산하는 사람들 한국계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계부채의 공식적인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이에요. 이거는 애매하고 가계부채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어요. 분자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GDP는 또 가처분 소득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으면서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자기네들 멋대로 GDP에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분모를 작게 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엄청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통계 조작이에요.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은 2022년에 1,868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는 2,162조 원이었어요. 이걸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의 대 GDP 비율은 86.4%예요. 이건 선진국의 평균적인 가계부채 비율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심지어는 150% 이상에 이른 나라들은 소득 수준도 높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도 많아요.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뭐 등등 미국까지 포함해서 다 100% 넘어요. 성장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근데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예 후진국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이거나 선진국이더라도 장기간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일본,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의 나라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럼 어느 나라가 바람직해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더 바람직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자본 축적이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해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1,000억 달러를 한 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대출해주는 것과 그리고 1,000개 가게에 1억 원씩 대출해주는 것 어느 게 더 이익이겠어요? 신뢰할 만한 기업에 충분히 대출해주고 투자해주고 남은 돈으로 가게에 대출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은행에서 그 대출 받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자본 축적이 충분치 못했으니까. 자본 축적이 충분해진 다음에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 GDP 비율은 40% 초반대였어요. 그때부터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예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소득 수준도 높아져요. 그걸 좀 제대로 좀 알고 가계부채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역전세 문제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간다고 봐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로 저는 봐요.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40조로 인한 효과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돈이 다 소진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집값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지난 투기 광풍이 불 때 축적된 가계 소득, 가계 저축이 다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은 가계 저축이 또 축적이 돼야 부동산 수요가 일어나요. 그 전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부동산 수요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정책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죠? 향후 큰 문제가 될까요? 지금 부동산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데 이제 투자 많이 한 금융기관들, 이제 새마을금고 등등이요. 유동성 위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사람도 중병에 걸리더라도 좋은 의사 만나서 적절한 처방을 시적절하게 나을 수 있죠. 받게 되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등등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기 쉬운 금융기관들은 유심히 지금 관찰하면서 대응을 그때그때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다시 덮쳐온다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 딥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금융기관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그것만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소장님은 우리나라 지금 집값은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니고 이제 장기 정치 한 5년 정도 보시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큰 게 터져버리면 한국 집값도 다시 좀 떨어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부동산은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는 우상향을 했잖아요. 일본과 다르게. 일본의 장기 불안과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 부동산은. 일본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었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0.8%예요. 거의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국내 저축이 커지겠어요? 오히려 위축돼요. 소비는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장기 정책위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2, 3% 성장이라도 계속 해왔고 국내 저축은 충분히 축적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에도 투기 광풍이 불었고 2010년대 중후반에도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 이것을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투자로 유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는데 수출품 국내에서 생산한 비용 그대로 다 들었는데 당연히 내수는 위축되죠. 일본 경제가 초장기 침체 늪에 빠져든 게 그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2010년대 중반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또 거기에다 외환보유고까지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유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일본의 실패한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루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학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가르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유불급이에요. 우리 몸이 성장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는 영양섭취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 영양섭취가 과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만 등 성인병을 일으키잖아요. 만성질환을 일으키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과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경상수지 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가 사실은 경제난을 초래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봐봐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나라들, 일본, 독일, 대만, 우리나라, 중국 등등 성장률이 경쟁국에 비해서 낮아요. 물론 경상수지 흑자는 초기 10년 동안은 성장을 촉진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성장률을 더 낮춘다니까요.
그럼 한국 부동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환율 방어 정책에서 벗어나야 돼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해줘야 돼요. 그러면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려도 안 벌어져요. 그러면 성장률은 6% 이상에 오를 수 있고 5년 안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 넘어설 수 있어요. 10년 안에는 10만 달러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한국 경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했었고 인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 집값도 우상향했다고 보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한 저출산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집값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상향을 못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그분들은 사람 심리를 몰라서 그래. 20평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평대에 살고 싶잖아요. 네. 또 30평대 살고 싶은 사람은 40평대 살고 싶잖아요. 네. 강남에 이해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교통 여건 좋지, 교육 여건 좋지, 문화 여건 좋지, 다른 모든 여건 좋잖아요. 거기가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다들 살고 싶으니까. 그 투기라는 것은 그 주변 지역으로 계속 전염되잖아요. 전파되잖아요. 그 부동산 투기는 앞으로도 계속 벌어져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반지하 전세살이가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다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동산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처럼 도시 한 부분에서 슬럼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게 강남 같은 데는 슬럼이 형성이 안 되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슬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슬럼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지방 그 대도시에 가보면 구도심들은 지금 쇠락하고 있고 다시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핵심, 그 다음에 서울 경기에서도 핵심, 이런 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런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은 심리 때문에 집값은 우상향하겠지만 거기서 어쨌든 가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디선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집값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닐 수 있다. 근데 그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특히 이제 맨하튼 같은데 그 도심에 대규모 슬럼가가 형성이 되고 흑인 거주 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변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재개발하면 큰일이 이제 기대되는 거예요. 그것도 슬럼가가 재개발돼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투기가 일어나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이론에 입각하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봐야 돼요. 자,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이런 데 나오면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40, 50대시고 저번에 나이도 어리고 또 20대도 있어요. 이제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소통하고는 얼마나 저는 반갑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 일정이 이제 비는 시간에는 나오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또 일부 쪽, 다른 쪽에서는 저 이제 출연 요청했을 때 제가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이 이야기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경제 파국을 치닫는 금융위기 요책 보시면 더 많은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용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